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팔도의 굽이굽이 길이란 길 위에는 늘 그들이 있었으니 바로 등에는 등짐을 치고 입에는 걸쭉한 입담을 문 보부상들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사내가 하나 있었는데 서글서글한 눈매에 너털웃음이 호탕하여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그 이름도 복스러운 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의 등짐 속에는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으니 아낙네들의 마음을 흔드는 곱디고 온 비단 조각부터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달콤한 강정, 심지어는 북쪽 오랑캐 땅에서 건너왔다는 신기한 물건까지 그야말로 유지경 속이었지요. 허나 그의 진짜 재주는 물건을 파는 솜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솜씨에 있었습니다. 팍팍한 살림의 한 푼이 아쉬운 안악에게는 덤을 한 움큼 더 얹어주며 어머니, 복 많이 받으시오. 허허 웃었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고르는 효자에게는 자네의 그 마음 씀씀이가 바로 복일세. 라며 넌지시 가격을 깎아주곤 했으니 그의 좌판은 언제나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지요. 다만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술 한 잔 걸치면 그 포부가 하늘을 찔러 때로는 감당 못할 허풍을 떨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담TV 180번째 이야기. 천대받던 소녀에게 강정 한 조각을 주고 천하거상이 된 보부상. 그날도 만복은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의 저작거리에서 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목청 좋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던 그의 눈에 저만치 떨어진 담벼락 그늘에 웅크리고 앉은 작은 소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꽤 죄죄한 행색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유난히 맑고 총명해 보였지요. 소녀는 만복의 좌판을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 서책방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 꼬마야, 이리 와서 강정 마시어도 보려무나. 만복의 말에 소녀는 움찔 놀라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만복이 직접 강정 한 조각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선뜻 받아먹지도 못하고 고개만 젓고 있었지요. 그때 저작거리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만복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쯧쯧, 저 아이 말이오? 기생 월양의 딸이라지 않소?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미가 얼마 전 병으로 죽고 나서는 아주 고아가 되었다더군. 저리 책은 좋아해서 못한단 말인가. 안악들의 멸시 어린 말들 속에서도 소녀는 흙바닥의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꾹꾹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힐끗 보니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분명한 서툰 글자들이었지요. 그 순간 만복은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역시 보부상의 아들로 태어나 제대로 된 이름 대신 개똥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때가 있었지요. 글 공부는커녕 삼시세끼 밤 얻어먹기도 버거웠던 시절. 서당 앞을 서성이며 훈장님께 매를 맞아가며 어깨 너머로 글자를 훔쳐 배우던 자신의 모습이 저 작은 소녀의 등 위로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만복은 모굴대가 뜨끔해지는 것을 느끼며 안악들을 향해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어머니들, 기생의 딸이면 어떻고 대감의 딸이면 어떻습니까? 저리 그를 아끼는 마음이 귀한 것이지요. 자고로 사람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는데 저 아이가 바로 그 떡잎 아니겠소? 만복은 소녀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청하라 하옵니다. 청하라, 참으로 맑고 좋은 이름이구나. 글 공부가 그리도 재미있느냐? 청아는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 모든 곳을 갈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 말에 만복은 가슴 한구석을 무언가 쿵 하고 내려치는 것을 느꼈지요. 자신처럼 평생을 길 위에서 떠도는 인생. 어쩌면 이 작은 아이는 책을 통해 자신과 다른 길을 찾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의 악덕 객주로 소문난 배만칠이 기름 낀 얼굴을 번들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청아를 발끝으로 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아, 내 어미가 진 빚이 얼만데? 여기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 당장 우리 집으로 가서 물이라도 깃지 못할까? 배만칠은 월양이 죽기 전 약값을 빌미로 집문서와 땅문서를 헐값에 빼앗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아는 어미의 빚 때문에 배만칠의 집에서 종 아닌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작은 아이가 그 험한 일을 어찌 감당할까. 만복의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갔으나 뿌리 없는 떠돌이
보부상이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청아의 작은 손에 강정 몇 개를 쥐어주는 것뿐이었지요. 그날 밤 만복은 주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맑은 눈빛의 청아가 그리고 그 아이를 짓누르는 세상의 팍팍함이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서 보았던 자신의 과거가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만복은 배만칠의 집 앞에서 허들의 물을 깃고 있는 청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짐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청아야, 이것을 바꿔라. 비록 지금은 빈 주머니지만 만복은 주머니를 청아의 손에 쥐어주며 주변에서 혀를 차는 동료, 보부상들과 저 허풍쟁이 또 시작이군 하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등 뒤로 한 채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잊혀진 꿈을 향한 다짐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내 비록 지금은 이렇게 떠돌며 장사를 하지만 언젠가는 이 조선 땅에서 제일 가는 거상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꼭 너를 찾아오마. 그리고 이 고을 한가운데에 내가 눈치 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조선에서 제일 큰 서책방을 차려주겠다고 이 만복이가 내 이름을 걸고 굳게 약조하마. 주변의 비웃음 속에서도 청아는 제 키만 한 물동이 옆에서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이 허풍쟁이 아저씨를 그저 맑은 눈으로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이리 따뜻한 말을, 자신의 꿈을 응원하는 말을 건네준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청아는 비단 주머니를 부서질 세라품에 꼭 안았고 만복은 그런 청아의 머리를 큼지막한 손으로 한번 쓱 쓰다듬어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떠났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진 보부상. 그의 등짐이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청아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고된 종살이와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품속에 빈 비단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언젠가 돌아올지 모를 한 사내의 약조 하나를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였답니다.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십수년의 세월이 더섭시 흘러갔습니다. 그 십수년이란 시간은 어떤 이에게는 칼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둥근 돌이 되게 하는 법이지요. 허풍쟁이 보부상 만복에게 세월은 칼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청아에게 남기고 온 그 허풍 같은 약조를 단 하루도 잊은 날이 없었지요. 그 약조는 더 이상 허풍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끄는 굳건한 표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별을 보고 길을 나서 밤이슬을 맞으며 잠자리에 드는 고된 보부상 생활 속에서도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장사의 길목을 악착같이 파고들었습니다. 가뭄이 든다는 소문이 돌면 그는 소금 짐을 지고 바닷가로 달려가는 대신 되려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몽땅 사들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장을 담글 수 없으니 항아리 값이 똥값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으나 이듬해 풍년이 들어온 나라에 장 담그는 냄새가 진동하자 그의 성견지명에 혀를 내둘렀지요. 또한 의주 상인들과의 담판에서는 비단이나 인삼 같은 뻔한 물건 대신 사내 대장부라면 응당 이런 것을 차야지요. 라며 잘 벼린 호미와 낫을 내밀었습니다. 오랑캐 땅에 거친 사내들이야말로 튼튼한 조선의 농기구를 더 탐낼 것이라는 그의 해안은 정확히 들어맞았고 그는 농기구를 주고 그보다 10배는 값비싼 모피와 약재를 받아오는 수완을 발휘하였답니다. 그렇게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만들고 목돈으로 더 큰 장사를 하며 그의 이름 앞에는 어느새 떠돌이 보부상이라는 꼬리표 대신 거상이라는 묵직한 이름이 붙게 되었지요. 비록 얼굴에는 세상의 풍파가 깊게 새겨졌으나 그의 눈빛만은 청아를 떠나오던 그날처럼 서글서글한 온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편 작은 고을에 남겨진 청아에게 세월은 둥근 돌과도 같았습니다. 모진 풍파에 깎이고 깎여 닳아 없어질 법도 하건만 그녀는 그럴수록 더욱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을 내는 조약돌처럼 자라났지요. 객주 배만칠의 구박과 핍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청아의 어미가 남긴 작은 초가집과 손바닥만 한 텃밭의 문서를 빌미로 여전히 청아를 자신의 집 계집종처럼 부렸습니다. 허나 청아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어수룩한 계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배만칠의 어깨 너머로 장부 쓰는 법을 훔쳐배웠고 그가 장사치들과 나누는 대화를 귀담아 들으며 세상 물정을 익혔습니다.
배만칠이 썩은 곡식을 좋은 곡식에 몰래 섞어 파는 것을 보고는 비 오는 날 몰래 헛간에 들어가 썩은 곡식 자루 밑에 구멍을 내어 쥐들이 잔치를 벌이게 만들었지요. 다음 날 곡식이 반쯤 축난 것을 발견한 배만칠이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보며 청아는 남몰래 조용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영악해서가 아니라 그리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청아는가 20을 넘긴 어엿한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굳은 일로 손마디는 굵어졌지만 그 얼굴만은 이름처럼 맑고 고와 저작거리 총각들의 마음을 숱하게 흔들어 놓았지요. 청아가 물동이를 이고 샘터라도 다녀올 때면 멀쩡하던 총각들이 괜히 헛기침을 하며 대들보에 머리를 찌는다거나 그녀의 치맛자락에 스치기라도 할세라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으니 이는 고을의 작은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였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배만칠의 속은 더욱 음흉하게 타들어갔습니다. 저 곱게 자란 것을 어찌 이용해 먹을까 궁리하던 그의 눈에 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호색한 양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배만칠은 그 양반에게 청아를 하룻밤 시중들게 하고 목돈을 챙길 요량으로 청아의 어미가 남긴 빈문서를 들이밀며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이 오늘 밤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내 어미가 남긴 그 초가집이고 뭐고 싹 다 내 것으로 만들고 너는 길바닥에 낳는 것은 물론이요 관아의 빚을 갚지 않은 죄로 질질 끌려가게 될 것이다. 배만칠의 협박에 청아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지난 10수년간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만지며 버텨왔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허풍쟁이 아저씨, 결국은 허풍이었나 보오. 체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때마침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거상이 된 만복이 마침내 약조를 지키기 위해 고을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짐꾼과 칼을 찬 호위 무사를 거느린 그의 행렬은 그 자체로 고을을 압도하는 장관이었지요. 그가 타고 온 말의 안장에는 서역에서나 볼 수 있다는 금실이 빼곡히 수놓아져 있었고 짐꾼들이 짊어진 상자 틈새로는 햇빛에 반사된 오색 비단의 빛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라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고을의 실세라는 배만칠조차 버선발로 뛰어나와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어느 댁나으리신지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소인 이 고을의 객주를 맡고 있는 배만칠이라 하옵니다. 만복은 10수년 만에 마주한 배만칠의 기름 낀 얼굴을 말 위에서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으되 인간의 탐욕은 변치 않는 법이었지요. 자네가 이 고을의 객주인가? 그렇다면 청아라는 아이를 알겠군. 지금은 어엿한 처녀가 되었을 터인데. 청아라는 이름이 나오자 배만칠은 순간 마른 침을 꿀꺽 삼켰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 어마어마한 거상이 저 천하의 근본도 없는 계집을 어찌하는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셈으로 아찔해졌지요.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댔습니다. 아, 청아라면 그 기생의 딸년을 말씀이십니까? 근본도 없는 것을 제가 거두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있습지요. 허허, 거두어? 그래, 아주 잘 거두고 있는 모양이군. 만복은 싸늘하게 답하며 곧장 청아의 어미가 살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배만칠은 불안한 마음에 그의 뒤를 졸졸 따랐지요. 허물어져가는 살인문 앞에서 만복은 10수년 전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작은 소녀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청아, 있느냐? 나다. 만복의 아저씨다. 약조를 지켜왔다. 만복의 우렁찬 목소리에 집안에서 창백한 얼굴의 청아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이 위풍당당한 사내가 그 옛날의 허풍쟁이 보부상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서글서글한 눈매만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청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반가움의 눈물이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만복은 그런 청아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배만칠의 모습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 내 얼굴이 왜 이리 상해 있어? 저 자가 너를 괴롭힌 것이냐? 만복의 추궁에 청아는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복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매서운 분노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가 싶더니 이내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표정을 싹 바꾸었습니다. 십수년 장사판에서 굴러먹으며 익힌 것은 물건 보는 눈만이 아니요. 자신의 속내를 감추는 것 또한 천하의 품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청아를 힐끗 내려다보며 짐짓혀를 찾습니다. 쯔쯔, 오랜만에 고향 아이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불렀더니 다짜고짜 눈물바람이라니 재수 없게 시리. 청아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따뜻했던 옛날의 그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만복은 당황해하는 청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배만칠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복의 백객주, 내 듣자 하니 자네가 이 아이 어미피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지. 헌데 내 눈에는 영 시원찮아 보이는구먼. 저런 비썩 마른 아이를 어디다 팔아먹겠다고 빈문서까지 쥐고 있나? 배만칠은 만복의 태도가 돌변하자 긴장했던 어깨를 풀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저래도 씻겨놓으면 제법 반반하여 한양의 대감마님들 수총 들기에는 부족함이 없습지요. 오늘 밤비 대신 넘기기로 약조가 되어 있는데. 빚이라 푼돈 몇 푼 받자고 저 아이를 넘긴다? 자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가? 만복의 도발적인 말에 배만칠의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 자네가 이 고을 객주라기에 뭔가 큰 건수를 하나 줄까 했더니만 겨우 계집아이 몸값이나 챙기는 좀생이었구먼. 됐어. 내 다른 객주를 알아봐야겠네. 만복이 말머리를 돌리려 하자 배만칠은 화들짝 놀라 만복의 말굽비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거상 만복이 주는 큰 건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나으리. 섭섭한 말씀 마십시오. 이 배만칠이 이 바닥에서는 그래도 제일 가는 장사꾼 아닙니까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이라도 한번 해보시지요. 만복은 못 이기는 청말 위에서 배만칠을 내려다보며 낚싯바늘을 툭 던졌습니다. 내 듣자 하니 관아에서 이번에 수군기지를 보수하느라 대량의 목재를 구한다지? 자네가 그 입찰에 뛰어들었다고 들었네만. 예, 맞습니다요. 제가 그 건을 따내려고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지요. 그렇다면 잘 되었군. 실은 내가 북쪽 오랑캐 땅에서 들여온 최고급 적송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처분하기가 마땅치 않아서 말이야. 자네가 이번 입찰만 따낸다면 내 그 적송을 시세의 절반 가격에 자네에게 넘김세. 그러면 자네는 관아에 납품하고 앉아서 2배, 아니 3배의 이문을 남기는 것 아니겠나? 시세의 절반이라고쇼. 배만칠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관아 납품권만 따내면 만복에게 헐값에 산 나무를 넘겨 그야말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청아의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지요. 단, 조건이 있네. 만복이 엄지손가락으로 청아를 가리켰습니다. 자네가 그 입찰을 따낼 만큼 능력이 있는 자라는 걸 증명해보게. 이번 경합에서 자네가 승리하면 내 약속대로 나무를 반값에 넘기고 덤으로 저 아이의 빈문서도 내가 후하게 쳐서 사주지. 허나 만약 자네가 입찰에 실패한다면 자네는 무능한 장사치니 내 거래도 없던 일이 될 걸세. 배만칠의 머릿속 주파날이 요란하게 굴러갔습니다. 이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무조건 남는 장사였습니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넙죽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나으리, 그 약조 잊으시면 안 됩니다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입찰 반드시 따내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입찰하는 날이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만복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좋네. 내일 모레 관아 마당에서 보세. 만복은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읍내의 객사로 향했고 배만칠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사라졌습니다. 한편 홀로 남겨진 청아는 멍하니 만복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나를 물건 취급하다니. 정말 변하신 걸까? 하지만 그녀의 총명한 머리는 이내 다른 것을 짚어냈습니다. 만복이 떠나기 직전 말 위에서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에 자신에게 윙크를 찡긋 날렸던 것을 말입니다.
청아는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는 판을 짜고 계신 거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우레네로라는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배만칠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심지어 고리대금까지 써가며 관아 이방들에게 뒷돈을 먹여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배를 내밀고 있었고 사또는 근엄한 표정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번 수군기지 보수 공사에 필요한 목재 납품건에 대해 각 상단은 입찰가를 적어내라. 배만칠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준비한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배만칠이 사또를 향해 넙죽 소리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이번 공사를 위해 질 좋은 목재를 확보해 두었습지요. 가격 또한 다른 상단은 흉내도 못 낼 만큼 합리적으로 적었으니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이 배만칠의 입찰서를 사또에게 올리며 귓속말을 하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모든 것이 배만칠의 뜻대로 되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저도 입찰에 참여하겠습니다. 군중을 헤치고 걸어 들어오는 사내 바로 만복이었습니다. 배만칠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거상 나으리가 왜 직접? 만복은 사또 앞에 정중히 읍소하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 보부상 만복이라 하옵니다. 소인은 이번 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배객주가 적어낸 가격의 절반에 납품하겠나이다. 관아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또조차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절반이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질 나쁜 나무를 쓰려는 수작이 아니고서야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사또. 소인이 북방에서 직접 봉수해 온 최고급 적송입니다. 이미 포구의 하역을 마쳤으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배만칠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저에게 반값에 넘기기로 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복은 그제야 배만칠을 돌아보며 저작거리를 후령하던 그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네가 입찰을 따내면 넘겨주겠다고 했지. 헌데 자네가 내 입찰가보다 비싸게 부르는데 어찌 자네가 따낼 수 있겠나? 장사 하루 이틀 하나? 더 싸고 좋은 물건을 가진 놈이 이기는 게 이 바닥의 이치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돼. 내가 뒷돈을 얼마나 썼는데. 배만칠은 다급한 마음에 사또를 쳐다보았지만 사또 역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만복의 제안이 훨씬 남는 장사였습니다. 게다가 만복의 명성은 이미 한양까지 자자했으니 굳이 배만칠 같은 시골 객주의 편을 들 이유가 없었지요. 좋다. 이번 납품은 만복 상단에게 맡기도록 하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배만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번 입찰을 따낼 것을 확신하고 이미 빚을 내어 창고들을 계약하고 인부들을 고용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만복이 주기로 했던 나무만 믿고 다른 거래처는 다 끊어버렸으니 그는 이제 막대한 빚더미 위에 앉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만복은 넋이 나간 배만칠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이, 배객주. 욕심이 과하면 눈이 멀고 눈이 멀면 벼랑 끝도 보지 못하는 법일세. 자네가 청하의 집을 뺐을 때 썼던 그 수법 그대로 돌려받으니 기분이 어떤가? 배만칠은 부들부들 떨며 만복을 올려다보았지만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몸을 일으키며 관아 밖 군중 틈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던 청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이 없었습니다. 10수년 전 강정 하나를 건네주던 그 따뜻한 보부상 만복이 아저씨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지요. 잠시 뒤 만복이 청아 앞에 멈춰 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애틋하게 얽혔습니다. 10수년의 모진 세월이 그 시선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만복은 큼지막하고 거칠어진 손을 들어 청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놀랐느냐? 장사꾼은 몰래판을 뒤집을 때 가장 짜릿한 법이란다. 만복의 호탕한 말에 청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닌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지요. 아저씨 정말 돌아오셨군요. 만복은 껄껄 웃으며 청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품속에서 살짝 삐져나온 낡은 비단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더욱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비단 주머니 아직도 가지고 있었느냐? 청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았지만 깨끗하게 간직해온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만복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그 어떤 천금보다, 그 어떤 약조보다 더 귀한 마음이 그 작은 주머니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작거리 안악들이 저희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거상나으리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좀 보게. 저러다 청아와 몸이 달아 없어지는 내 그려. 글쎄 말일세. 시수년 묵은 약조를 지키러 온 건지, 시수년 묵은 신랑감을 자처하러 온 건지 원. 호호호. 그 유쾌한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만복은 그저 청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돌아오고 말고. 자, 이제 쥐새끼 잡는 판은 끝났으니 우리 진짜 밀린 셈을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만복의 시선은 저 멀리 배만칠의 집이자 청아의 어머니가 빼앗겼던 그 집, 그리고 그 옆에 너른 공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만복이 약조했던 조선 제1의 서책방이 들어설 자리였지요. 만복의 통쾌한 승리로 관하 마당의 소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배만칠의 객주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가 입찰을 위해 끌어다 쓴 빚의 대가는 혹독했지요. 성난 인부들이 어제 일당을 내놓으라! 소리치며 몰려와 객주 문짝을 걷어찼고 눈에 핏발이 선 고리대 금업자들은 어제까지 갚기로 한 빚을 이자까지 쳐서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으며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놓으란 말이다! 이 사기꾼 놈! 당장 쌀 한 가마라도 내놓지 못할까?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던 배만칠이 이제는 자신이 그 피눈물을 흘리며 나뒹구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는 결국 빚쟁이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밤중에 멍석 하나만 둘러쓴 채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배만칠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니 과한 욕심이 부른 비참한 말로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배만칠의 객주와 집, 그리고 그가 빼앗았던 청아 어머니의 초가집까지 모두 경매에 나왔을 때 만복은 껄껄 웃으며 그 모든 것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배만칠이 살던 기름진 기와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서책방을 짓기 시작했지요. 1년 후 마침내 서책방이 완공되던 날이었습니다. 청아 서가라는 현판이 내걸린 서책방은 그 규모와 장서의 양이 한양의 웬만한 서책방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습니다. 만복은 곱게 단장한 청아의 손을 잡고 서책방 문 앞에 섰습니다. 청아야, 들어가 보거라. 이제 이곳은 내 것이다. 청아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책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 빽빽하게 꽂힌 책들, 은은한 묵향, 그리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 한 권을 꺼내 들고는 만복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청아에게 물었습니다. 청아야, 혹 기억하느냐? 10수년 전 내가 내게 왜 글 공부가 그리도 재미있냐고 물었을 때 내가 무어라 답했는지를. 청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 모든 곳을 갈 수 있다. 그리 답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만복의 눈빛이 아련한 회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평생을 길 위에서 살아온 떠돌이다. 내 발은 이 땅에 묶여 정처 없이 떠돌았지. 그런데 그날 글바닥에 주저앉은 작은 아이가 말하더구나. 책만 있으면 세상 모든 곳을 갈 수 있다고. 그 순간 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했다. 나는 몸으로 떠돌았지만 너는 그 작은 몸 안에 세상 끝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을 품고 있었던 게야.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내 장사길은 더 이상 돈을 버는 길이 아니었다. 너의 그 자유로운 영혼이 마음껏 날개짓할 수 있는 하늘을 만들어주기 위한 여정이었지. 이문의 크고 작음이 나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서책방의 기와장 하나, 석가래 하나가 쌓여가는 상상이 나를 버티게 한 것이야. 지난 10수년간 나를 살게 한 것은 언젠가 너의 그 빛나는 눈을 다시 보겠다는 희망 단 하나였다. 만복의 진심 어린 고백에
청아는 비로소 그의 약조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자신을 향한 깊고 간절한 연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복은 그런 청아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그제야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말이다. 이제 와서 너에게 내가 아저씨 소리를 들으면 내 10수년 세월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지. 그 완벽한 고백 끝에 나온 청혼에 청아는 웃음 섞인 눈물을 터뜨리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후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고 청아 서가는 고을의 사랑방이자 등불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청아는 자신의 총명함으로 만복의 상단 일을 돕는 든든한 동업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청아는 서책방 앞에서 책을 만져보고 싶지만 돈이 없어 머뭇거리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 청아는 만복과 상의하여 서책방 한편에 아이들을 위한 무료 서당을 열었습니다. 청아는 낭낭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 모습을 서책방 기둥에 기댄 채 흐뭇하게 바라보던 만복의 눈에 청아가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똑똑히 기억하거라. 배움에는 귀천이 없단다. 그러니 마음껏 꿈을 꾸고 책을 통해 세상 어느 곳이든 헐을 날아가 보거라. 만복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약조가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음을 깨달았습니다. 또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복과 청아는 머리에 흰 서리가 내린 노부부가 되었지요. 두 사람이 세운 서당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를 깨우치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볕 좋은 가을날 만복과 청아는 서책방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서당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싱그러웠습니다. 만복이 따뜻한 온기가 남은 청아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조용히 말했지요. 부인, 내 평생 천하의 진귀한 물건은 다 만져보고 억만금의 돈도 벌어보았소. 청아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허나 내 장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값지고 가장 남는 장사는 바로 10수년 전 강정 한 조각으로 당신의 마음 한 자락을 얻었던 그 순간이었소. 청아는 대답 대신 만복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미소 위로 황금빛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